이제 그래서 이번 올해 처음 이제 새로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돼서 조금 진도를 새로운 걸로 나가려고 해서 제목을 에고는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런 훌륭한 제목을 짓게 되다니.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에고 아상, 우리가 한문으로 썼을 때 아상이라는 거, 에고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불안을 느껴요. 많이 불안해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도 있어요. 언급한 것처럼. 왜냐면 고등동물일수록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도 미리 사서 고생하거든요. 사서 걱정하고. 예. 그래서 TV의 속담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TV의 속담에 그런 게 있다대요.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서 걱정하는 동물이라고요. 근데 그게 에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왜 우리 그 정산종서 법어 보면은 뭐 식물은 대령만 있고 계령이 없다. 그리고 동물은 이제 계령과 대령이 다 뭐 같이 존재한다 이런 법문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개체 자아가 있고 큰 자아 이거를 뭐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은 대체적인 큰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거지 낱낱의 개별적인 영적 존재가 없다. 뭐 그런 이제 우리 범불교 그런 법문이 있는데 사실 인간은 아주 개체적인 영혼이 아주 잘 발달한 존재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자기의 에고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안을 많이 느끼고 늘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못 있죠. 저 같은 사람 맨날 핸드폰 쥐고 살잖아요. 발을 동동동 구르고 명상을 한다고 하는 저부터도 매일 보면은 이걸 해서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 혹시 나한테 무슨 전화가 오지 않을까, 내가 놓친 연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은 그 다양한 방어 기제 중에서도 분리, 우리가 흔히 분열이라고 하는 게 제일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 나머지 방어 기제 같은 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는 왜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뭐 리메이크도 하고 조성모라고 옛날 가수가 막 조성모도 이제 옛날 가수다. 나도 옛날 사람인가 봐.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에고는 계속 분리하고 싶어요.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경계선적 성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정신질환 중에 경계선적 그 성격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 어때요?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 아니면 시시각각 생각이 달라. 그래서 급전직하를 해요. 하나의 사안에서도 너무 즐거웠다가 너무 괴로웠다가 너무 행복했다가 너무 절망했다가 이게 너를 뛰는 거죠. 요즘에 조증, 우울증 이게 같이 반복되는 거죠. 너무 고조되어 있다가 갑자기 저 땅바닥으로 팍 떨어지는 우울증이 같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게 왜? 분리에 대한 불안이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은 너무 반갑게 맞았다가 갑자기 돌아서니까 쌀쌀맞게 굴고 반대로 너무 쌀쌀 맞았다가 갑자기 또 되게 반갑게 맞이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되게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반갑게 어떨 때는 방어하는, 그러니까 아예 내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갱이는 다 죽여야 돼. 이런 식 표현. 어딘 놈들이 다 그렇지. 또 이런 어떤 지역을 가른다거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쟤는 다 사탄이야. 사탄 들렸어?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유행했던 대사인데 그런 거 있죠. 왜? 나와 다른 것들을 나와 타자를 악마화시켜야 돼야 속이 후련해. 제가 주말에 왜 하필 내가 그 바쁠 때 용산을 갔는지 몰라. 손님이 오셔서 용산에 제가 모셔다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용산역에 갔는데 그때 이 용산역에 요즘에 집회를 많이 해요. 그 길에서. 근데
뭐 정치 지도자를, 그러니까 한쪽에서 길을 막아놓고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구속하라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한쪽 편에서 그 사람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분리 현상인 거예요. 길을 하나를 두고 경찰들이 이쪽 막고 저쪽 막는데 누구를 구속하라, 누구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게 될 분리에 대한 얘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걸 계속 들어보니까 누구를 구속하라 하면서 누구누구 사랑해요 이러는 거여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분리 현상이구나.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누구는 정말 평생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이렇게 마이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인데 누군가는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될 존재고, 누군가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인 거야. 그게 길 하나를 놓고 벌어지는 분리 현상이에요. 이거는 집단과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의 자아에서도 제가 늘 경계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도안인모다 이런 거 있어요. 도안인모, 인생 한방.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되게 분리적인 발언이거든요. 인생 한방 아니거든요. 인생 수천 방, 수만 방, 수십만 방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이란 걸 어떻게 이거냐 아니냐로 가르냐는 거죠.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인생 한방이지. 뭐 인생 뭐 있어? 도안인 뭐지? 50보 100보지? 이런 게 한국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분리불안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특히 우리는 태생적으로 분단되어 있죠. 심지어 국토도 분단이 되어 있어서 저 위쪽에는 소위 말하는 안 좋은 표현이지만 빨갱이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제가 길 건너는 1번, 길 건너가 아니라 물 건너는 1번, 오른쪽에 1번 있고 저기 쭉. 그래서 늘 불안한 거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요소가 한국인들을 되게 늘 불안하고 종종 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꽤 얼마 전에 이 한국 일본 간의 그 청년들 교류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종교인들 교류하는 모임에 가면은 처음에는 속된 말로 일본 놈들, 일본에 가니까 일본 놈들 저것들 막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게 많이 커가지고 한 7, 8년 전, 10여 년 전에는 저 일본 놈들 지들이 되게 아시아에서 지들이 리더인 척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되게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거기에 참석했던 일본 측 한 여성분이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예비 신학생이었죠. 그때는 무슨 이제 발언을 돌아가면서 한국 일본 간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인인 게 너무 싫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착취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다고 얘기하는 거,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제가 보고, 그 전까지 나한테는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을 착취하고 식민지배한 악마들, 이게 그걸 극명하게 막 드러내지 않았어도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데, 그 장면을 보고 일본인, 나와 다른 타자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분 하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일본에 가면 혐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데모하고 일본 조선 사람들 나가라 꺼져라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한다는데, 또 제가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 되게 극소수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게 되게 극소수고, 일본 사회의 저변에서 그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또 한편으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혐한을 하냐, 자기만큼 쫓아온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역설적. 그들도 타자를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자아 안에서는 그렇게 나부터가 일본 놈, 중국 놈, 빨갱이 이렇게 서로 가르고 있는 사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통일 관련된 무슨 교육을 받으러 다니니까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빨갱이 아니야. 그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 몰라. 그냥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미래가 없으니까 자신의 미래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정치 이념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싫고 김일성 싫고 그 독재정부 싫다는 거를 갖지만 자기 정치 모르고 이념 몰라. 그냥 나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 철저하게 세뇌된 공산주의자고
뭐 당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들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피가 따뜻한 피가 빨간색 피가 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도 가르고 있고 그 안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가르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에고의 작용인 거예요. 우리는 분리될 때 그리고 유사한 사람들과 편을 먹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주 고대 이전에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은 혼자서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떤 야생동물이 습격을 해도 너 어떻게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집 생활을 하겠죠. 모여서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 사냥을 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농경을 할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집을 할게. 이런 식으로 무리 생활하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때요? 다른 부족, 우리 부족 외에 다른 부족을 물론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몰아내고 쫓아내고 학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겠죠. 대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협력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사실은 타자화해가지고 소멸시켜 버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더 많았겠죠. 근데 우리도 안에 마찬가지. 우리 내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스토킹 범죄 같은 거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내 안에 없는 걸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 이상적인 이성을 자기가 그냥 그려낸 거야. 상대방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가장 이상적인 그 여성 또는 남성, 그러니까 거기서 투사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반대로 상종도 못할 악인, 나쁜 놈, 쓰레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계속 타자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계속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막 내면화의 얘기 실컷 했는데 어때요? 과거의 기억에서 기반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양육자들, 특히 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나를 사랑으로 키웠느냐, 또는 학대했느냐, 과하게. 근데 사랑은 사실은 과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죠. 분리불안을 덜 느끼겠죠. 왜? 충분히 응원받고 협조받고 또 그런 어떤 내가 좀 궁지에 몰렸다거나 이럴 때 부모가 나를 늘 케어해줬다는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기억이 남아있다면은 그걸 인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어린 기억에 우리 부모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방치했고 이런 기억이 있었다면 지금의 삶에서 그게 드러날 수 있겠죠. 다만 아까 앞서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억이란 걸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사랑을 주고 충분히 어떤 공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기억 때문에 더 못 받았어라고 왜곡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린이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상상 속에 나랑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엄마 아빠는 맨날 바빠서 나를 케어해주지 못했대. 인형과 대화하는 거. 왜 그런 소중한 애착 인형들 있죠. 그래 뭐요? 그 애착 인형을 통해서 오히려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못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근데 난 애착 인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더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단 하나의 요소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의 방임이나 이런 것으로만 나의 인생이 미래 인생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간혹가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것 중에 신창원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탈주 벌였던 그 강도 사건 벌이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등록금을 못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학교 나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게 너무 어떤 탈선의 어떤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다 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신창원처럼 강도살인을 벌이고 탈주를 벌이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커서는 개차반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거 지금 녹음하니까 실명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아버지는 훌륭한 정치인인데 아들은 갑자기 디스하고 음주하고 사고 치고 아버지 악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살펴봐야 돼. 충분한 사랑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사적인 내용은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분리해서 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다양한 뭐 방법도 있지만 제가 지금 찾은 자료에서도 명상이 훌륭한 어떤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 분리라는 것도 불안에서 오는 이 분리라는 것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거기 또는 다가오지 지금 불러들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죠. 불안이고. 그러니까 명상은 늘 강조하는 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대한 체험. 지금 내가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 명상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은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에서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호흡은 24시간 365일 멈춤이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숨 참아보세요. 숨을 참아도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 숨을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체험을 가장 잘 해주는 신체 작용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상이나 수련에서는 호흡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여기에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을 계속 관찰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보다 더 훌륭한 명상이 있다? 아니, 이게 기본이에요. 베이직. 호흡 명상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했을 때도 역설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과도한 걱정이나 어떤 이런 공포가 밀려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게 실제로 가장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해라. 요즘에 공황장애 같은 건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공황장애 같은 거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약은요 호흡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 또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좀 더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왜 과호흡을 하게 되면은 산소를 너무 많이 산소를 그 체내에 유입하면요 이게 좀 환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아마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종이 봉투 넣고 호흡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역으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해가지고 내 몸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다시 들이마시게 해서 이산화탄소 산소의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산소가 너무 과해져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다른 별나라 갔을 때 다른 행성에 갔을 때 별나라라고 하니까 되게 소년스러운데 다른 행성에 갔을 때 산소가 너무 많은 행성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균일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있을 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그 과호흡이 오거나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 같은 거 탔을 때 그런 경우 또 비행기가 흔들렸을 때 어떤 공포감이 밀려왔을 때 공항에 올라왔을 때 그 봉투 있죠. 그 봉투 있어요. 그거 오바이트 할 때 쓰라고 했는데 그걸 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 그런 어떤 농도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흡이란 게 그렇게 우리를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매개라서 제가 찾은 자료에서도 마음 챙김이 이런 분리불안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사고방식, 이분적인 사고방식, 너와 나를 가르는 사고방식, 나와 타자를 가르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에고가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에고가 판단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과 북, 소수자와 다수자. 특히 가장 좋은 타켓은 소수자겠죠. 힘이 없는 자. 아까 관운상제 얘기하면서 착취가 가능했던 시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의식, 정신문화라면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이미 그 문화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쇠퇴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식이 인간이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될수록 유교적인 도덕이 있죠. 유교적인 도덕. 일륜 도덕,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강오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안 좋은 방식이에요. 원래 공자님은 상당히 혁신적인 분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든 그 당시엔 가장 혁신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랜 몇천 년의 세월을 지날수록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는
정말 탁상공론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탁상공론으로 나를 세우잖아요. 뭐 예속 논쟁이니 뭐 성리학자들이 뭐 무슨 뭐 예학이니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이념적인 논쟁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유교적인 사유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또 어때요?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하잖아요. 죽음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죠. 천국, 극락 이런 거. 그리고 반대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있죠. 동물의 몸은 받기 싫다. 축생으로 태어나기 싫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어때요? 다양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론이 발달하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 천상세계에 나고 싶다. 도솔천이나 도리천 이런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윈이나 프로이드나 막스의 칼 막스의 이런 새로운 근대의 혁명을 가져온 이론들이 나오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이론들도 쑥 들어가죠. 그리고 어때요? 도교는 장생불사를 추구했거든요. 도교라는 종교는 원래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이상적인 존재로 봤잖아요. 신선들은 불로장생하죠. 그러니까 뭘 먹어요? 뭘 먹잖아요, 자꾸. 새끼밥 먹는 거 말고 신선들은 이슬만 먹잖아요, 참이슬. 농담인데 안 웃어가지고 뻘쭘했습니다. 참이슬을 먹잖아요, 이슬들은.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참이슬을 안 드시는구나, 우리 지현 씨는. 옛날에 그 전설 보면요, 천도복숭아 먹죠. 그러면 불로장생한다고. 그래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에 복숭아밭을 털어가지고 천도복숭아를 먹었을 때 불로장생한다.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어요. 도교의 설화 같은 거. 그러니까 복숭아는 옛날에 구하기가 어려운 과일이었으니까 발길에 채이는 과일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전설 속에서 나왔겠어요? 옛날에 복숭아 되게 귀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또 그거 말고 뭐예요? 연금술, 연단술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이럴 당시에 그래서 왜 설화가 있어요. 서귀포까지 왔다. 진시황이 온 천하에 불로장생할 수 있는 영약을 구해와라. 먹으면 죽지 않는 그 약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서복이라고 하는 신하를 어디까지 보내? 서귀포까지 왔다. 서귀포가 왜 서기냐? 서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약을 구해서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와서 서귀포에서 약을 구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귀환했어. 그 서복이라고 하는 신하가. 물론 전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되게 신령하고 그런 불로장생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보면은 시인이었던 소동파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청구국, 고려 땅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공자님도 동의의 나라 가서 머물고 싶다. 도덕과 인륜이 있는 동의의 나라에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리 쪽 한반도 쪽을 이제 좀 띄워주는 얘기겠죠. 그게 소동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시대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인데 천국에 가서 지내고 싶다. 신선처럼 지내는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다 남의 나라가 다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홍콩 가고 싶고 일본 요즘에 이렇게 날 좀 풀리면 좀 일본에라도 하루 이틀 가서 료칸 같은 데서 몸 지지고 싶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나라 여관보다 더 있어 보이잖아. 왜? 그때 당시에도 선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귀포까지 갔다. 근데 그런 신화의 이면에서 뭐예요? 불로장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 근데 어때? 지금 뭐가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아마 한 조선시대 초중기만 했을 때 여기서 한 2-3명은 없었을 거야. 이미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대로 천술 누렸을 거라고요. 개한테 걸리면 이제 광견병 걸리고 나무 이런 데 비이면은 파상풍 걸리고 물갈이 잘못하면 금방 죽는다고요. 그게 그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거 찾아 먹고 건강해졌죠.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제 곧 90, 100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주말에 쉬면서 일요일날 문 밖에도 안 나갔거든요. 진짜 정의를 봤어요. 정의. 김현주가 나오는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표정이는 저는 봤습니다. 돌아가신 강수현 배우가 유적으로 찍은 영화인데 이게 그냥 보지 마세요. 영화는 이게 녹음되니까 좀 그러니까 영화는 조금 식상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 미래에 우리가 지구에서 못 살게 돼가지고 이렇게 우주에다가 정류장 같은 거 식민지를 개발해서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서 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이 원래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군인, 막강한 군인이 김현주 씨 있죠. 탤런트 영화 배우 하는 김현주 씨라고 있어요. 여자 이쁘장한 그 배우인데 그분이 정말 최고의 요원이야. 막 총 쏘고 막 액션하고 막 그래. 근데 죽었어. 총에 맞아서. 그러니까 뇌만 빼가지고 기억을 이식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내용은 되게 많이 로보캅도 들어있고 아바타도 들어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뇌를 이식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런 새로운 최고의 전투. 그래픽 같은 거 되게 괜찮아요. 그래픽 같은 거 의외로 괜찮은데 스토리가 너무 부실해. 너무 들어봤던 얘기가 다 들어있어. 클리셰가. 근데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그래 CG 이런 거 되게 나름 괜찮아요. 스토리가 탄탄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지.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라고 부산행 찍은 감독이 했다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 정도면 스토리만 보강하면은 꽤 앞으로 괜찮은 작품 나오겠다. 어쨌든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의 기억을 복사해가지고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 강수현이 딸이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자기 엄마를 통해 정의가 엄마 이름이거든. 정의라고 하는 최강의 전투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강수현이 오히려 이제 딸로 나와. 근데 그 스토리도 어쨌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인간의 기억을 복제해가지고 거기 그런 대사가 있어요. 최고로 돈을 많이 내면은 기억을 복사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심어준다. 그 대사 중에 되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인가 하여간 거기에서 누가 죽었는데 회사에서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딸의 기억을 100% 복사하려면 예를 들어서 최고 비용 엄청난 돈을 내면은 똑같이 만들어준다. 기억까지 복제해가지고 똑같이 윤민호라는 사람을 똑같이 기억을 복제해서 몸은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체 그 로봇도 딱딱한 쇠가 아니라 생체의 인형처럼. 그리고 돈을 조금 덜 내면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게 완전 자본주의 논리인 거야. 돈을 아예 안 내면은 똑같은 걸 여럿이 만들어주고 하나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로 다양한 가사 도우미나 아니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해주는 도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근데 똑같아. 그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인데 한쪽에서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로봇이 거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전투 로봇이고 이런 식으로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기억만 그대로 복제하면은 그 인간이냐. 여기서 상당한 어떤 윤리적인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어떤 의문도 던져주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갑자기 너를 띄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분리에 빠진 경계선적 장애를 가진 인간은요, 내 내면에서 선과 악, 또 분리된 것들에 대한 통합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합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도 그래, 살아보니 세상에 좋았던 일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던 일이 좋아지기도 하고 정말 고정불변하게 저 사람이 늘 선하지도 않고 늘 악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걸 어떻게 체험적으로라도 체득하게 되는데 이런 극단적인 분리에 빠져있는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예를 들어서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약이 좋아서 약은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문제냐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평생 약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진단이 그렇게 나오면요. 진단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아닌 거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는 경우는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가족들 동의하고 그러면 잡아 놓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재산 갈취하려고. 최근에도 사실 있어요. 근데 옛날보단 덜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족들이 동의해버리면 아버지고 엄마고
가뒀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가로채려고 끔찍했. 나는 그런 문제 없는데 그게 역으로 이제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 문제가 있는데 동의 안 하니까 못 넣는 거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때요? 되게 또 이런 경우에는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요. 이런 경계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되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표상, 어떤 상상,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문제가 안 되겠죠.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행복하고 웃고 있고 뭐 이런 건 서로 긍정적인 뭐 케이스라면 케이스지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죠. 왜? 편가르기도 하거든요. 외부에서 내면적인 분리를 외면으로 확대해요. 야, 저건 나쁜 놈이야. 민호야, 쟤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편가르기, 병적인.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조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분열되겠죠. 편가르기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세 사람만 있어도 둘이 편먹고 한 명을 소외시키겠죠. 학생들의 뭐라고 해야 돼? 그거 학교폭력 같은 거, 왕따 같은 거, 그리고 그 일진들이 모임하고 그 일진에 들어가고 싶은 이진들의 욕망 이런 것들 계속 분리하고 편을 가르고 어떤 위계를 나누는 것들, 그 에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단인 거죠. 크게 보면요. 또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삐뚤어진 인간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삐딱한 게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게 병적인 수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들은 병적인 수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김경일이라는 교수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정말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다.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자료를 오늘 찾다가 어떤 그냥 요즘에 짤방 있죠. 짤방을 봤는데 어느 나라에 115세를 사는 장수한 할머니가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걸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기까지 좋죠. 다 그런 얘기 누구나 해? 나한테 독이 되는 인간을 만나지 마라. 나한테 독이 되는 인간을 만나지 마세요. 115세.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오래 살아서 부럽다기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완전 할머니인데 너무 그러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덜 받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얘기는 너무 뭐 파란색 신호등에서 건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참 의미 있었던 게 뭐예요? 나한테 독을 전해주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한 40, 50 넘어가잖아요. 인간관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나의 의지가 될 수 있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인간관계가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핸드폰 저장이 5,000명씩 돼 있다. 이런 사실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하겠어? 1년에 한 번이나 통화하겠어?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서 지내면 자주 통화 못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면 당장 나한테 달려와 줄 수 있는, 또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내 의지처가 되어주는 사람, 또는 반대로 내가 의지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방어기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에고가 살아나기 위한 어떤 책략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승화 같은 거는 긍정적 방어기제거든요. 에고가 자기를 그러니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죠. 에고를 죽여서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고를 잘 활용하고 에고를 이해하라는 거죠. 내면아이에 대한 이론을 대해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했는데, 내면아이 이론이 맞다 틀리냐는 지현 씨가 물어봐서 버려요? 제가 버리냐면 버리겠냐고 했지만 사실 그 내면아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MBTI 같은 거, 요즘에 MBTI 아세요? 본인 MBTI 뭔지 아세요?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E예요? I예요? 두 분이 반대네? 제가 이것도 편견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아세요? 저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많이 그래요.
또 바뀌어. MBTI는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근데 제가 왜 앞자리를 물어보냐면 앞자리는 다 잘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쨌든 MBTI 이론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최근에 연구경에서 그거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몇 가지 뭐 16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냐. 저도 동의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왜 MBTI가 열풍이 부는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MBTI에 열광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맥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MBTI 저거 사이비론이야, 배격해야 돼, 저런 거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뭐 이렇게 뭐 규격할 수 있냐 비판에도 동의하지만 왜 저게 지금 유행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은가. 그럼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아에 대한 관심이 있겠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MBTI를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도구로, 좋은 적절한 도구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내면화에도 그게 비록 그게 만능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결함 없는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모든 문제를 과거로 환원시키거나 또 어떤 내면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내면화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어떤 나의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리란 얘기를 좀 몇 번 더 할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어떻게 한 번에 끝내. 그래서 좀 몇 번 더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